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문학작품 주인공 이름을 빌려서 장발장이라는 별명을 붙이곤 하죠. 작년 10월 열흘간 굶다가 마트에서 빵을 훔쳐서 청년 장발장으로 불렸던 30대 남성이 지난 어버이날 자신을 용서해준 마트, 또 자립을 도운 경찰서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는 훈훈한 사연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 청년이 몇 달 새 아주 밝아져서 또 건강해져서 빵을 훔치던 그때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청년 장발장이 삶의 희망을 되찾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한 대기업의 취업 제안이었다고 하죠. 기업이 먼저 손을 내밀고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청년이 다시 일어서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몸이 아프고 일자리가 없어서 절망에 빠진 국민 한 사람이 재기를 하려면 아직도 이렇게 누군가의 선의 또 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 돌아온 청년 장발장, 훈훈한 사연과 함께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5월 11일 월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하겠습니다. 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뉴스 브런치 월요일에는 요리연구가 홍신혜 씨와 함께하는 건강한 식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날이 조금씩 풀려 오늘은 조금 선선하긴 하지만요. 이제 따뜻해지면 다시 찾게 되는 음식이죠. 냉면 이야기 해보도록 하고요. 월요 인터뷰에서는 수요일부터 순차 재개되는 등교 수업과 관련해 학생들 방역과 수업을 위한 준비는 충분한지, 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교육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런치가 고른 뉴스와 논평 전해드리는 뉴스픽. 오늘도 전혜연 송문희 두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또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으로 열고 있습니다. 보고 들으시면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최희철님, 윤서영님, K73018121번님, 최성훈님, 그리고 박진호님, 2746번님, 신정수님, 또 오영찬님, 인님, 박진호님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초이 KH님, 이종범님, 산속전환생활님, 이주경님, PL2020님, 김복경님 의견 인사 주셨는데, 이종범님께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게 의견을 모두 조심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이제 뉴스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뉴스픽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조금씩들 다 출근하시면서 좀 조심하고 계시죠? 마스크 다시 쓰시고. 네. 이게 또 무슨 일인가, 한동안 좀 다시 일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 이번 또 사태를 보면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고 좀 마음이 답답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예. 잠시 후에 저희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뉴스는 어제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연설 내용을 전달을 해 주셨는지, 자, 핵심 내용은 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죠. 요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코로나19라는 아주 그렇죠. 특수한 상황인 가운데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포스트 코로나, 즉 코로나 이후에 어떤 세계 질서 재편이라든가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목표, 이런 부분에 아마 많은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강조했는데 정말 중요하게 강조된 것, 22번이나 나온 단어,
맞춰보시죠. 경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경제입니다. 22번에 걸쳐서 경제를 언급할 정도로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크게 요약해 보자면 하나는 새로운 성장 동력. 이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코리아 뉴딜, 신사업 뉴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새로운 성장 동력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다른 것은 지금 실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고용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신산업 뉴딜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선도형 경제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선도형 경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수성을 입증했거나 또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따라온 여러 가지 온라인 사업을 육성을 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에스, 미래차 등이 있을 거고요. 네. 최근에 많이 주목받았던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비대면 관련한 부분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많이 강조했습니다. 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고용 안전망 확대인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한번 다뤘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국민 예상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인데 여권에서 지금 이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이죠. 그래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을 받아왔던 뭐 특수고용직이라든가 네. 예술 분야 종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부터 좀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 국회에서 협력해달라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입니다. 주로 이제 저소득층하고 청년이 대상이 될 예정인데 6개월 정도 일부분 수당 형식으로 네. 지급을 하는 방안 이런 방안을 대통령이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방안과 보건복지부의 복수의 차관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방역을 더 강화하겠다. 방역을 관리하는 쪽에 위상을 더 높이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 과정에서는 연설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이후에 대통령에게 한 3가지 정도 질의 응답을 할 있었죠. 기회가 있었는데 이때 남북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대통령은 인간 안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안보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든가 갇힌 전염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의할 수 있는 환경과 관련된 감염 방역을 강조했었는데 남북이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 어떻겠는가. 북미 대화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또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중요한 사안들을 하나하나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 두 분께서는 어느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들으셨는지 그리고 간단한 총평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송 박사님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번 그 발표에서 경제를 22번 얘기했다는 거는 포스트 코로나의 가장 큰 과제가 경제가 아닌가 이 얘기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이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첨단 산업의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한국형 뉴딜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K 방역에 대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고 호평도 많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한국이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되려면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자국 기업들뿐만 아니라 또 외국 기업들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들어오려면 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 자체를 자꾸 낮추고 있어요.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건데 한국은 법인세율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최저임금도 부담이거든요. 지금 3년간 32.8% 급속하게 올랐습니다. 이런 어떤 경제 환경에서 바깥으로 나간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있을까 이런 건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우리 새롭게 왜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네. 고용뿐만이 아니라 2차적인 어떤 안전망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신산업 뉴딜 같은 걸 하다 보면 산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고용의 사각지대의 어떤 그렇죠. 실업이나 이런 문제가 그 사회가 많이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이럴 때 생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완충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취업 지원제도 이런 것이거든요. 문제는 이게 입법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20대 국회에서 아마 이루어지기 힘들다면 21대 국회에서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당과의 협조가 절실한 이런 부분이라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좀 이견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법인세 인하라든가 최저임금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비용을 저렴하게 하려는 측면에서의 접근이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가 안전한 기지로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사실 저렴한 비용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훨씬 싼 동남아라든가 중국이 더 유리하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났듯이 사실상 감염병 사태에서는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역이 제대로 안 될 경우 공장이 아예 멈추거나 뭐 국경이 폐쇄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대통령이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인하했지만 그런 그 기간에 많은 뭐 기업들이 그것을 요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그건 뭐 통계적으로 사실 좀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큰 효과는 없었다. 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쪽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있고 오히려 안전한 쪽으로서의 기지. 네.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에서 각광을 받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보고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박사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그렇고 앞으로의 여러 가지 제도는 국회에서의 예산 문제라든가 그렇죠. 법안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 여당이니까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야당 정치인들에게 전화하고 여당 대표가 할 일은 야당 정치인들에게 밥을 사는 것이다. 이런 용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밥을 산다라는 것은 돈을 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주 만나서 설득하고 또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마음을 모아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 국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만 앞으로 여권에서 야당을 설득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한국은 더 말할 것 없이 더 힘든 거는 사실인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경제를 얘기하면서 하나 이제 조금 아쉬웠다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의 경제 현실이 어려운 것이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서만 어려운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 기존의 어떤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앞으로의 어떤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디지털 일자리만 늘리는 것으로 가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이 경제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이 체질을 바꾸는 데는 적인 어떤 기존 산업들의 반발도 크고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고 소득 주도 성장도 정부 주도가 아니라 사실은 민간과 기업이 주도하는 소득 주도 성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한국판 뉴딜이나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기업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코로나와 분리해서 기존의 3년 동안의 어떤 경제 운용의 방향에서 만약에 고쳐야 될 것이라든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이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문제의식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부분은 동의하지만 일부분은 생각이 다른 점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른바 대공황과 유사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것은 예. 우리나라만의 진단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체질 개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10년간 오프라인 유통이라든가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성장, 양적 확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를 보면 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극장도 문을 닫고 있고요. 그렇죠. 대형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는 상황이 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지만 코로나19가 가져오는 어떤 경제의 패러다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풀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또 체질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구조적 방향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법되는 과정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점검은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이제 주말 사이에 또 관심을 모았던 뉴스 하나 더 살펴보죠. 이 법무부 법제개선위원회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성 우선주의 지금까지 이제 되어오던 것을 폐지를 권고를 했어요. 관련 내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들으시는 분 아마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네요. 라고 또 생각을 하실 겁니다. 법무부 산하에 포용적 가족 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
좀 줄여가지고 법제 개선위로 부르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은 이제 민법상 아이를 낳으면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게 되어 있어요. 예. 이거를 부성 우선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우리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출생했는데 출생신고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정보를 국가나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그러니까 부모가 하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이 통보하는 겁니다. 예. 이걸 도입하겠다는 것이고 아동에 대해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확하게 하는 법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민법을 개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민법에 보면은 민법 781조를 보면은 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그러니까 혼인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예. 원칙은 아빠를 따르지만 예외적으로 혼인신고할 때 엄마의 성을 따른다라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혼인신고서에도 그렇게 예라고 표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담당 공무원이 충분히 합의했는지 묻고 난 다음에 합의서를 제출해야 되고 좀 복잡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예. 지금 바뀌는 거는 부모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도록 다만 이제 협의의 시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의견이 지금 갈리고 있어요. 출생 신고 시로 하자 아니면은 혼인 신고로 정하되 나중에 바꿀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이 맞서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부모가 협의를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법원이 정하자 아니면 법원이 지정권자를 정해서 정하자 이렇게 또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시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조금 약간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성 우선주의 폐지 권고. 그 페미니스트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이름이 세자가 아니라 네자인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예. 들면은 김영희가 아니라 김오영희. 국회의원분들 중에서도 윤인순 의원 이렇게 좀 네네. 많이 쓰셨었죠. 요즘은 조금 뭐 좀 줄여서 쓰시기도 하지만 그게 아마 아버지의 성을 강제로 따르게 하는 것이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또 제기하기도 하고 자칫하면 우리나라에서 계속되어 왔던 호주제라는 것도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제도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네.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호주제는 사실상 이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 호주제가 사실상 사라졌죠. 그렇죠. 법적으로. 그래서 딸들의 반란 뭐 이런 예. 용어도 나왔었고 딸들의 승리 이런 것도 나왔었는데 어떤 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호주제가 뭐가 나쁘냐. 근데 사실 법과 인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주제가 있으면 어떤 사상이 있느냐. 아들이 1순위로 호주 승계를 하게 되면서 아들이 있어야 대가 이어진다. 아들이 그렇죠. 있어야 제대로 된 집안이다. 이런 인식을 더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주제가 문제제기가 됐었듯이 지금 아버지의 성을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것도 좀 성불평등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조항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권고사항이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요즘 가족제도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가족제도가 아직도 상당히 아버지 중심이고 아버지가 세대주의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 제도가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가정폭력 사례를 들어봤었잖아요. 그 친권을 가져오는 문제에서부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버지로부터 탈출해서 독립할 때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르고요. 또 자녀들이 가정폭력 아버지로부터 탈출했을 때 여러 가지 권리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뭐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다던가 우리 지금 다뤘던 긴급지원제도 할 때도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대별로 하고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세대별 예. 구성이 대부분 기초 단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번에 긴급지원제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었던 부분들 대다수가 문제의식을 안 느낀다고 해서 문제가 없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제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던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하는 것도 매우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호주제 폐지를 얘기하면은 옛날에는 아들 중심으로 갔고 또 여자가 결혼을 하면은 남편의 호적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게 보면은 참 그런 시대를 지나왔는데 지금은 그건 없어지고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로 각자 합니다만
세대주 얘기하니까 주민등록 등본 떼보면 우리 집의 주인이 누군지 한번 세대주를 딱 보면은 그 밑으로 착 있잖아요. 그렇죠. 아내와 아이들이. 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은데 헌법 36조 1항에 보면은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부성 우선주의라는 게 그 유엔의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 보면은 가족성에 대해서 부부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국은 유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엔 여성차별철폐에서는 이거 유보하는 거를 철회해라라고 계속 촉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어떤 그 동등한 권리, 법적 권리 이런 것들이 좀 실생활에도 아직까지 되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미있는 그 연구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이제 가족 다양성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예. 자녀의 출생 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해서 성과 번호 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성들이 찬성을 많이 했어요. 일단 77.6%가 있어요. 그러면 남성은 얼마나 찬성했을까요? 글쎄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많아요. 63.4%의 남성들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참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인식이. 네,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족 다양성 또는 포용적 가족 이렇게 예. 나오는 것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과는 가족의 개념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부분까지 우리가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적어도 피해는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족관계라는 맞춰가는. 개념을 재정립하고 맞춰간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코로나19 관련된 뉴스를 저희가 좀 해봐야 되죠, 얘기를. 근데 특히 며칠 새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확진자가 지금 늘어나면서 이제 다들 긴장하고 있고 또 걱정들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성소수자 차별이 좀 우려가 된다 하는 지적이 국내 또 국외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을 저희가 좀 한번 검토를 해보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이태원 클럽 지금 집단 감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클럽을 다녀왔던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확진자들이 발생하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려되는 상황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갔던 클럽이 성소수자가 다녔던 곳이다. 라는 식으로 너무 공개가 많이 되고 또 일부 언론에서 이에 대해서 좀 자극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여론이 번지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이런 점을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로이터 통신 예. 이런 곳에서 한국의 매체들이 게이라는 단어를 쓴 뒤에 나중에 수정을 했지만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게 성소수자들이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드러냈을 경우 사실상 그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너무 확진자들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첫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강제로 성소수자라는 것을 외부에 밝혀지는 이거는 커밍아웃이 아닌 보통 아우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 몰리는 것이 우려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코로나19 발병 상황하고 성소수자하고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는데 마치 성소수자들에 의해서 코로나19가 발산된 것처럼 네. 원인인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의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이게 지금 약간 논점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관심이 모아지면서 지금 예. 성소수자 혐오 논란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문제의 핵심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성 정체성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많은 곳을 다녔다는 그래서 이런 위험성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진정세로 접어들었다가 다시 한번 불이 돋는 특히 20, 30대는 굉장히 활동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은 건강하거나 무증상일 수도 있지만 특히나 7, 80대 가족이나 어르신들한테 전염됐을 때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 30대에 대한 이런 교육 저번에 정은경 본부장이 10대 어린이들한테 했듯이 20, 30대에게 이런 어떤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의 어떤 확진자 동선을
보이는 부분에서 저는 뭐 지금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많은 침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확진자의 거주지나 뭐 직장명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확진자의 정보가 그 사람을 개인으로 해서 쭉 나오면은 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지금 질병원에서 그렇게 조금 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보 보호라는 측면을 좀 생각해야 되겠고, 차라리 개인별이 아니라 당일에 확진된 사람들의 동선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실어 놓으면 그 사람 개인의 정보 보호에 대한 거는 조금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혐오에 대해서 이런 재난 상황에 질병과 혐오가 같이 합쳐지면은 이분들이 또 제2의 신천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성 정체성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제대로 된 치료나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혐오는 정말 방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부 그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일부러 가입해서 거기 있는 회원들의 신상 정보를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요. 감염병 사태에서 국민들이 불안할 수 있고 뭐 혐오 여론이 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네요. 사실 우리나라가 K 방역 굉장히 우선 선진국이라고 평가를 받았던 이유는 이런 혐오를 잠재우는 많은 시민들의 높은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자들이 내는 이런 어떤 인권 침해 받는 부분도 많은 시민들이 좀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야말로 더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떤 특정 집단보다는 사실은 개개인 자체가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죠. 지금 당장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 13일 날부터 학교를 가려고 했다가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사태가 생기니까요. 네.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서로 해주자, 상대방을 좀 생각을 해주자, 이 말씀 그렇죠.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